가을비가 여친 유리창을 때리던 밤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엄마 이번 주엔 연락 어려워. 데이브라 불러줘. 데이브?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멀리했다. 28해 동안 태호를 불러왔는데 갑자기 데이브라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태호야, 무슨. 엄마 부탁이야. 데이브라고 불러줘. 그리고 집 전화로는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거실로 나가 남편 영민에게 말했다. 또 그 단체지? 영민은 신문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 몇 달 사이 태호는 주중 모임에 간다며 밤늦게 들어왔고 집안 대화 끝마다 깨달음과 기증 같은 단어가 달라붙었다. 핸드폰 위치 공유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명상의 집이라더니 뭔가 이상해. 순자는 찻잔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영민도 그 생각이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태호는 항상 의심 많고 따져보는 성격이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마음을 비우라는 말만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틀렸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바람이 분다고 했지. 순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제삿날에도 안 왔잖아. 우리 태호가 그럴 애가 아닌데. 밖에서 비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쳤다. 영민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일 그곳에 가보자. 정말? 아들을 데려와야지. 설령 손발이 다 떨려도.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20해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몇 번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건 태호의 어린 시절 목소리였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이제는 데이브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린 아들. 그 아이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다. 명상의 집. 지도앱에는 주소만 있고 후기는 하나도 없었다. 도심 외곽, 폐창고를 개조한 건물 앞마당에 흰 장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두 사람을 보더니 온화하게 웃었다. 평안을 빕니다. 처음 오시죠? 영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들 태호를 찾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직원은 클립보드를 들고 명부를 확인하는 척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이 너무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다. 태호라는 분은 28살이고 키 175에 안경 쓰고. 순자가 다급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 직원이 손을 쳤다. 혹시 데이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와 영민이 서로를 바라봤다. 여긴 이름을 버리는 곳이라서요.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드립니다. 데이브라면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때 안쪽에서 합창 소리가 번져 나왔다. 텅 빈 잔을 비로소 채운다. 텅 빈 잔을 비로소 채운다.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었다. 몇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민이 문으로 향했지만 직원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서요. 가족분들은 따로 상담을 받으셔야. 상담은 무슨 우리 아들만 보면 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건물 안에서 합창 소리가 잠깐 멈춘 듯 했다가 다시 이어졌다.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마음을 평안히 하세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때 뒷문 쪽에서 모자를 눌러 쓴 누군가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직원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속삭였다. 태호 찾으시는 거죠? 오늘 밤 9시 뒷골목 주택 2층으로 오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하지만 여자는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영민은 그 말이 함정인지 기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늦어질 것 같았다. 일단 나가자. 영민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직원이 뒤에서 말했다. 다음에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다. 여보, 그 여자 말을 믿어도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두 사람은 밤을 기다렸다. 긴 하루였다. 9시가 가까워지자 비는 잦아들었다. 뒷골목의 낡은 주택 2층, 불 꺼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순자와 영민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문틈이 열리며 태호가 나타났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낯설게 또렷했다. 여기서 소리 내지 마세요. 태호는 부모를 안으로 들인 후 문을 조심스럽게 잠갔다. 방 안엔 얇은 매트와 노트북, 녹음기, 난잡하게 표시된 화이트보드가 전부였다. 보드엔 복잡한 화살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교주재단 외곽농장 해외 계좌. 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가 깊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잠입 취재요. 영민의 얼굴이 굳었다. 장난치지 마라. 신문사 기획탐사팀이에요. 명상의 집은 치유 단체가 아니라 착취 조직입니다. 태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무급 노동 강요, 전 재산, 기부 압박, 이탈하려는 사람들 협박, 이 모든 걸 기록하려고 들어왔어요. 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데이브는 제가 만든 가명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태호는 손목을 걷어올렸다. 상처 자국들이 빼곡했다. 이건 뭐야? 영민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여기선 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해를 시킵니다. 마음의 독을 뺀다면서요. 하지만 실제론 통제 수단이죠. 그 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단단했다. 아들의 말끝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했던 이유, 전화할 때마다 누군가를 의식했던 이유들이 줄지어 자리 잡았다. 그럼 우리가 온 건 알고 있나? 영민이 물었다. 모를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내일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태호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의 흰 장막 뒤에서 교주가 설파하는 영상이 떴다. 나에게 맡겨라. 비로소 자유를 얻으리라. 합창, 카드 단말기, 현금 봉투. 화면이 전환되자 새벽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 이어졌다. 내일 새벽 정화 의식이 있어요. 대형 기증이 몰리는 날입니다. 그때 금고 위치가 바뀌고 핵심 간부들이 다 모여요. 영민이 물었다. 그걸 내가 혼자 찍겠다는 거냐? 혼자는 아니에요. 밖에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아는 건 저뿐입니다. 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오늘 부모님이 오신 걸 누군가 봤을 수도 있어요. 위험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만하자. 기자공하고 널 잃으면 우린 엄마, 여기서 끝내야 나갈 수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기 갇힌 사람들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영민이 낮게 말했다. 그럼 계획을 바꾸자. 우리가 미끼가 되지. 뭐라고요? 부모가 소란을 피우면 주의가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냐. 그 틈에 내가 움직여. 태호는 부모를 바라봤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두 분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었다. 위험해요. 위험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순자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새벽 3시 폐창고 앞. 순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직원에게 따졌다. 아들을 내놔. 너희가 세뇌한 거지. 밤 당직이던 직원 2명이 당황하며 나왔다. 곧 건물 안에서 몇몇 신도들이 몰려 나왔고 핸드폰 불빛이 번뜩였다. 영민은 보란 듯 현금 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교주를 당장 만나게 해.
아니면 경찰을 부른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간부 중 하나가 다가왔다. 시끄럽게 하시면 곤란한데 일단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분노한 부모를 특별 상담실로 분리하는 동안 태호는 그림자처럼 창고 옆문으로 스며들었다. 미리 파악해둔 보안 루틴 간부들 출입할 땐 키패드 대신 카드키 사용을 기다렸다가 뒤를 따랐다. 낡은 사무실 복도 끝 노란 선이 그어진 바닥 아래로 지하 금고실이 열렸다. 태호는 넥타이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켰다. 그 시각 순자는 특별실 의자에 앉혀졌다. 간부 하나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자식을 위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음을 비우셔야. 내 마음이 왜 비어야 해? 순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시간을 벌었다. 내 돈이 필요하지. 그럼 약속부터 해. 우리 아들은 돌려보내. 대화가 길어질수록 창고 안쪽 동선이 어수선해졌다. 바로 그 틈을 타 태호는 금고 앞에 섰다. 미리 알아낸 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찰칵. 금고가 열리는 순간 무전기가 찢듯 울렸다. 내부 침입자. 누군가 금고에 있다. 들켰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들이 몰려왔다. 거기서 태호는 금고 안에 서류 2뭉치와 외장하드를 품에 넣고 달렸다. 뒤에서 외침이 쫓았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 명이 태호를 덮쳤다. 태호는 엎어지며 외장하드를 떨어뜨렸지만 오른손 검지로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라이브 업로드 시작. 옷깃에 숨겨둔 송신기가 켜졌다. 동시에 넥타이의 초소형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때 건물 전체 스피커에서 교주의 육성이 울렸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특별실에서 순자는 눈을 치켜떴다. 시험하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의자 다리를 바닥에 내리꽂아 묶인 끈을 푸는 동안 영민은 몸으로 문을 받아냈다. 삐걱이는 문틈 사이로 직원이 팔을 집어넣자 영민은 그 팔을 비틀며 밀쳐냈다. 복도 끝에서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태호의 송신기는 이미 충분한 분량을 보냈다. 금고 안장부의 거래 목록, 간부들의 현금 포대, 교주의 사적 계좌 내역들. 외부에서 알림이 떴다. 업로드 완료. 백업 동기화. 갑자기 건물 전체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틀어댔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교주의 설교가 반복 재생으로 건물 내내 퍼졌다. 누군가 방송실을 장악한 것이었다. 태호의 팀이었다. 해가 떠오를 때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흰 장막 사이를 새어들었다. 창고 밖 도로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했다. 누군가가 새벽에 제보 자료를 언론에 흘려보낸 탓이었다. 스피커는 멈췄고 신도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간부들이 허둥거릴수록 그들의 완벽한 질서는 금소금처럼 갈라졌다. 순자와 영민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태호가 경찰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 아빠, 순자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물었다. 정말 기자였니? 태호가 웃었다. 잠입 탐사 기자 데이브. 원래 이름 태호. 둘 다 진짜예요. 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끝나잖아요. 태호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제가 했고 다음엔 우리가 함께. 그날 오후 TV에 속보가 떴다. 명상의 집, 무자격 심리치유관 요기 부유사 종교 자금 세탁 의혹. 화면 구석에 작게 잡힌 사진, 낡은 금고, 현금 뭉치, 거래표는 분명 새벽의 그 자료였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인 흙 묻은 신발이 세 켤레였다. 순자는 옷을 빨래통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데이브든 태우든 밥은 뜨거울 때 먹어야지. 태호가 웃었다.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들을게요. 그 웃음 속에서 순자는 비로소 알았다.
아이를 구하러 간 밤이 아이가 누군가를 구하는 밤이었다는 걸. 그 밤 이후 세 사람의 식탁에는 같은 약속이 생겼다. 사라지지 말 것, 숨기지 말 것, 서로를 믿을 것. 잠들기 전 영민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일은 내가 후속 기사 쓰고 우린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자. 네. 그리고 태호가 덧붙였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름을 되찾는 일 서로이. 비가 그친 창틀에 달빛이 걸렸다. 그 빛 아래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구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반전의 끝에는 서로를 다시 불러주는 목소리가 있었다.